자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와,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감독님이 딱 뒤에서 들어오시면서 하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개봉 때보다 더 많이 왔어. 박수 한번 일단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들 계세요? 아, 네, 꽤 많으시군요. 네, 이 좋은 영화를 사실 그 코로나 기간과 또 이렇게 좀 겹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찾아뵙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걸 가로막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트리플 픽처스 명작전으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재밌게라는 말이 좀 어불성설인데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순간순간에 신현식 감독님과 서현진 배우님의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배우로서, 연출가로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 있어서 오늘 또 토크가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은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를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수신역의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6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1년 하고도 6개월 정도 거의 지나면 올해 지금 연말이잖아요. 다시 이제 그 수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지 먼저 배우님께 좀 감상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연기하는 톤을 바꿔보자라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올 설에 감사하게도 TVN에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나봐요. 그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그 관람객분들의 직접적인 평을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길 가다가 듣게 된 거예요. 길 가다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아니요, 저를 보시고 그 설득선 영화를 봤다고. 네. 그래서 정말 앞뒤가 갑자기 붙잡고 약간 옆에 서 있었어요. 네. 신호등 건너. 흔치 않은 케이스다. 실 관람객의 네. 평을 들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뻤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쁘다란 단어를 들은 게 얼마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를 기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저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저기 사실 이제 그 댓글이나 트위터로는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길 가다가 신호등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육성으로. 네. 이건 정말 색다른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작품 많이 하셨을 때 그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근데 전 약간 어떤 작품에 대한 리뷰를 들어도 그냥 앞에다 대고 싫은 소리 안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겠거니 하고 약간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칭찬해 주시겠는 거겠거니. 근데 그분은 너무 찐이셨어요. 네. 너무 두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너무 잘 봤다고. 네. 그리고 나이도 좀 있으신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쁘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네. 기쁘셨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약간 그래서 네 저도 다시 네. 네, 수진이를 또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촬영 중이지만 달려왔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서. 네. 감독님께도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너무 끊임없이 작품을 그 사이에도 하고 계셨어서 이 작품을 다시 이제 1년 전에 작품을 복귀하는 또 이런 자리인데 어떤 생각이 또 드실까? 혹시 뭐 길 가다가 붙잡아 세우실 분은 없으신가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집트에서 상영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 관객분들이 제가 길 가다가 붙잡고 근데 그 길이란 것은 극장 앞 길이었긴 한데 아직 연관성이 있네요. 이집트어로 비슷한 소감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었고 이집트어로 네, 이집트어로 하신 분도 있고 영어로 네.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뭐 앞으로 뭐 이제 서현진 씨나 저나 뭐 다양한 작품을 해왔고 해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애틋한 뭐 네. 그런 감정이 있는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애틋한 감정. 네.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뭐 다양한 자식이 있겠죠. 뭐 이 작품이 뭐 저희가 돈과 명예를 주지는 네. 않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 한켠에 늘 이렇게 좀 다른 자식들하고 다 같은 자식이어도 네. 좀 다른 자식, 좀 다른 의미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현진 배우님께서는 이 좀 특별한 자식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면서 느끼셨어요. 이 작품이 감독님에게. 작업을 하면서는 잘 네. 못 느꼈고요. 네. 왜냐면 감독님을 그때 네. 처음 뵙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저희가 개봉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뭔가 글을 쓰신 분이 또 감독을 디렉팅을 봐주시는 현장을 사실 드라마에서는 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제 현장에 같이 소통하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네. 그리고 거침없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것 또한 참으로 좋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나보다 더 잘 아는 글에 대해서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게 참 든든했어요. 네. 신현식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제 독립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접하셨겠지만 뭐 러시안 소설이나 배우는 배우다 조류인간 그리고 뭐 또 이제 로마서 8장 37절 막 이런 영화들을 쭉 만들어 오면서 카시오페아까지 오면서 약간 그냥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글을 쓰시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획 안에는 우리가 늘 이제 스타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이제 규모가 커진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늘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배우들을 좀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관객과 접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작업자들도 좀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시오페아가 이제 영화 자체로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현진 배우가 감독님의 기획 안에 그 틀 안에 완벽하게 포섭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작업을 하신 작품들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은 드라마의 진짜 제왕이시잖아요. 너무 이제 다음 작품은 뭘 할지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현진 배우와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보다 뭐들 몰라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배우들을 발굴하는 과정 안에 이제 그 서현진 배우가 있었을 테고 배우님에게도 또 이 작업이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신선한 지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과 어떤 또 이런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현진 씨랑 다음에 작품을 또 하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현진 씨는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감독이랑 나눈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배우랑 적게 소통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훨씬 많이 하거든요 원래. 사람 같이 불러서 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제 너 무슨 현진 대화를 씨는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송강호 배우님이랑은 더 많이 하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한 시간씩 근데 저는 더 하시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분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네. 이런데 이제 송강호 선배님 사실 극단적인 예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제 아까 현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들이 대부분 글을 쓰니까 작품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더 많이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또 유난히 저도 그렇지만 저랑 같이 했던 배우들은 뭐 성광 선배님 말고도 다 그런 네. 형유들의 배우분들이어서 그게 되게 익숙한데 현진 씨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서로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진 씨, 현진 씨 제가 너무 힘들까봐 얘기 안 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저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감독님 네. 뭐 말씀 안 하신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작품을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파고들었고 싶은 부분들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이제 현진 씨하고 처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작품의 역할 자체가 이 수진이라는 역할이 사실 그냥 이 역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함몰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배우한테 내가 이제 서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뭘 던졌다가 이게 감정을 흐트리고 뭔가 이게 좀 그런 걱정도 살짝 없지 않아 있었어서 네.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근데 너무 그랬나 싶기도 하고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근데 지금 만약 그건 이제 처음이야 그랬고 만약에 현진 씨랑 또 하게 되면은 훨씬 많은 얘기를 하면서 훨씬 딥하게 이렇게 좀 더 역할에 대해서 훨씬 쫀쫀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너무 훌륭한 배우여서 이런 훌륭한 배우를 두고 더 쫀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카시오페아가 후회되는 건 아니고 한번 해보니까 제가 더 현진 씨에 대해서 네. 알게 됐고 너무 훌륭한 배우고 이거를 더 기회가 더 생기면 진짜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작업을 너무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네. 한번 좋은 작품을 또 모시고 싶고 그러네요.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승전 다음 작품 캐스팅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네네. 거가 회차 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러다 네. 며칠 네. 만에 찍었다. 네네 네. 되죠 완전 되죠 22회차. 거의 22일 만에 사실 이 영화를 다 찍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말이 다 이렇게 다른 감독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 깜짝 놀라세요. 약간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도 22일 만에 찍은 영화예요. 그럼 딱 입이 쏙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사실 말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고 감독님이 정말 머리 안에 모든 계산이 다 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현장 편집이 지금 머릿속에서 다 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전까지 그 배우님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드라마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엉뚱하고 발랄한 지점들도 있으면서 이 멜로로 우리를 마지막에 폭풍처럼 완전히 휘몰아쳐서 휘감아 버리는 이제 실력자죠 진짜 이 분야의 실력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타짜. 네네. 다른 말로 타짜. 근데 호나와. 스크린으로 가서 서현진이라는 배우의 모습을 보면은 전 좀 약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선택할까, 이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이제 구혜성 감독님과의 작품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영화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좀 새로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하던 그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하던 그 캐릭터와는 다른 것들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시오페아가 어떻게 보면 좀 절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진이라는 그 캐릭터와 이 영화는 배우님에게 어떤 욕심이 나는, 어떤 그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었는지. 이게 똑같은 질문을 다른 감독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대본, 뭐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대본을 고르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요. 물론 글이 좋아야 됐지만 특히 영화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여야만 내가 할 거야 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매니악한 편이거든요. 이 얘기했을 때 네네. 엄청 싫어하셨어요, 감독님이. 아 그럼 우리 얼마 잘 안 되겠네 막 이러시면서 공부 때 인사 다닐 때. 대중적이지 않은. 네. 근데 저는 제가 제 취향을 포스터만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의 글이었고, 그게 그대로 영화가 완성본으로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에 내가 출연할 수 있는 행운은 진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내 필모그래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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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박수를 한번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네. 네, 박수 너무 좋아해요. 오늘 박수 많이 받는 자리니까. 저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 배우들이 이제 그러니까 촬영장에 있는 동안 과연 이 계속 변하는 감정선을 어떻게 조율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할 텐데, 너무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는 분명히 너무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연기를 할 때 22회차를 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을 때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나머지 시간도? 약간 진짜 이런 연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나를 진짜 헌신해야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감독님 증언을 네네 해주시면. 현진 씨하고 촬영 전에 이제 사실 저희가 자료 조사도 하고 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한 정보들,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이제 이게 제가 다른 자리에서 자주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소재보다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영화의 어떤 구성은 사실은 리버스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커가는 걸 못 본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이, 완전히 독립한 성인이 다시 점점 어려지는 단계.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산후조리원 갔다가 문화센터 갔다가 뭐 유치원 가고, 이 과정을 리버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현지 씨랑 좀 깊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게 그 어떤 주고받는 상대가 많은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나쁜 놈이 날 쏘고 있고 막 반응할 게 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본인의 내적 상태와 외적 상태의 변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좀 힘든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숨을 데가 없어요. 뭐가 막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래서 상황에 휘말려서
캐릭터가 살짝 거기에 이제 편승하고 숨을 기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경우 모르겠는데 이거는 상대 배역도 사실은 아버지도 뭔가 서로 주고받는 네. 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묘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진짜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이렇게 우주에 나 혼자 떠 있는 상황 같은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기준 좀 큰 거는 좀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대로 받아서 하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최대한 현실 씨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중을 이제 안 흐트러뜨리려고 좀 더 그러니까 무심한 척하면서 신경 쓰는 그런 네.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네 그런 상태였는데 현지 씨도 이제 어느 정도 작품에 이제 젖어들고 캐릭터에 젖어들고 좀 찍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셨을 때는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고 뭐 하루 시간 남아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타러 갔다 왔더니 여유가 생겼나 보다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도 되겠니? 역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 분장 미용팀 언니들이랑 네. 너무너무 친해졌었거든요. 워낙 그 언니들이 진짜 분장 언니들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니들이랑 갔다 왔는데 왜 데리고 갔다 와가지고 다음 씬 중요한데 갑자기 다음에 제일 슬픈 장면인데 너무 행복해서 와갖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서 즐거웠는데도 다시 이제 현장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수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짜 베테랑 배우라는 생각이 결론은 그렇게 지으면서 엄청난 연기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게 네. 제가 이상하게 현진 씨 만나기 전날에 유튜브에 현진 씨 짤이 떠요. 네. 이상하게. 근데 그 예전 알고리즘 감독님이 똑똑해요. 무서워요. 내 영혼을 보고 있어. 보이스 인식이 되는 그래서 거예요. 예전에 그 식사를 합시다 그 짤 뜨는데 제가 이분의 식성을 아는데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스피드로 드실 수 없는 분인데 네. 와 아 엄청난 연기력이에요. 연기로 먹방을 네, 네네. 그 먹방을 연기력으로 네. 본인의 소화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 스킬입니다. 네. 타짜. 네, 오늘 진짜 타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현장이네요. 사실 근데 그 많은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 지금 영화 막 보시고 나서 기억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사실 너무 이제 피치가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아서 배우님한테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았는지 실제로 촬영할 때 어느 장면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로서 좀 도전이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법정에서의 그 장면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은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이제 그 진이 빠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그 소변 때문에 막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서로 때리는 그 장면은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걸 떠나서 결국에 이제 그 서로 그 폭력까지 오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환자로서 더 진행된 상황이었어서 이런 장면들은 실질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네. 일단은 리딩하면서 아차 싶었던 건 볼 땐 몰랐거든요. 첫 리딩할 때, 전체 리딩할 때 중반부 넘어가니까 제가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대본을 내가 왜 골랐지? 라고 그때부터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다 지문인 거예요. 네 몇 마디 말고는 진짜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실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였고 기억에 남는 씬이요. 사실 다 거의 맞아요. 거의 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진 씨하고 유일하게 긴장 안 하고 찍었던 게 이제 카세타 씬, 차가 연기하는 씬. 나도 그치. 박스만 들고 있고 네. 차가 내려오는 거 보고.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이게 사실 숨 쉴 틈을 안 주네요. 네. 진짜 매 장면이.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어떤 네. 오르내림에 좀 편승할 텐데 개인의 어떤 대사도 없고 어떤 그 동선도 많은 게 아닌데 이게 사실 결국에는 제 현진 씨하고 고민했던 거는 결국에는 어쩐 이제 각신마다 어느 정도의 수위, 어느 정도의 진짜 레벨, 어디까지 어느 정도 보여줄지. 레벨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전체 드라마에서 옳은 선택일까? 네. 그 고민을 사실 계속 제일 많이 했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매 장면이 너무 이제 그 굉장히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같이 갑갑해함을 느끼면서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감정을 끌고 가는 거는 다양한 이제 그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독님이 조사를 하고 시나리오를 녹여내면서 그 고충들을 녹여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도 있지만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 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어떻게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 부분을 좀 말씀을 더 해주신다면. 우리 저는 사실 다른 감독님들이나 창작자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어떤 소재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극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기에 이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이런 고통, 기쁨 이런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느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사실 생각한 건 어쨌거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1대1로 호응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양육의 목적은 내 자녀의 독립이거든요. 근데 진정 독립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열심히 자녀한테 쏟아부어도 이 자녀가 그걸 갖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사실은 못 봐요. 사실은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모르고 못 보셨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이제 회복이라는 개념보다 저는 이 작품이 대단히 현실적인 묘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판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딸의 병 수발을 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너무너무 미안했어. 그거를 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고 있을 때 있는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게 1대1로 이걸 주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늘 아니고 아버지가 줄 수 있을 때는 자식이 못 주고 자식이 줄 수 있을 때는 아버지가 못 주고 우리가 같은 레벨에서 서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감정들이 거기서 유발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증이 많으셔서 지금 많이 단톡방에 질문들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트리플 픽처스 명작전으로 또 이제 이 작품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신나는 프로도님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시오페아랑 비닐하우스 트리플 픽처스 작품이거든요. 네, 비닐하우스 이 두 편을 보니
트리플 픽처스의 악취미를 알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애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화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계획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기억할게 아이디 쓰시는 분이 감독님께 보통 치매라는 소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주인공이 되는데 젊은 나이의 캐릭터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초록이 치매라고 실제로 이제 그 발병을 하고 있는 병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37세죠 수진이가. 네. 어떻게 그 소재를 접하고 하시게 되셨는지. 아까 이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 자체보다 방점은 사실 리버스입니다. 네.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의 성장을 못 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고 이 자녀는 점점점 어려지고 있는 상황에 사실 방점을 찍은 거고, 초록이 치매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에 다른 작품들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소재를 어쨌거나 건든다는 거는, 왜냐면 환자분 이게 가족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 사실 그 재난 문자 많이 뜨잖아요. 네. 실제로 그 가족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렇게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사실 좀 다른 것 자체는 어쨌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소재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그 정보와 공부는 하고 있었고요. 네. 엄청난 계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창작이. 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감독님과 그 서현진 배우님의 협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짱님께서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셨다고 하셨고요. 감독님께서 초록이 치매 플러스 하나의 어머니 플러스 부녀 관계 이런 복잡한 수진 캐릭터를 서현진 배우님께 선물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많은 배우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서현진 배우님과 이렇게 같이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 현진 씨 처음 만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배우는 악기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기본 그 배우마다 음색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머니 음색이 강한 분이 계시고, 너무 커리어우먼 이미지가 강한 분이 있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너무 딸 이미지가 강한 음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생각해 현진 씨는 다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 적합해도 다 되는 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현악기에 넣어도 들어갈 수 있고 건반악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음색을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갖다 놔도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고, 또 안성기 선배님 옆에 있으면 또 정말 아무리 잘나고 뭐 이런 여자 커리어우먼이어도 그냥 딸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딸이랑 있으면 또 갑자기 또 되게 엄격한 엄마처럼 또 보여야 되고 커리어우먼처럼 또 보여야 되고, 그런 어떤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색에 반하셨군요. 근데 진짜 정말 그 다양한 그 위치 안에서의 톤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직업이 있을 땐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저도 그 연기에 그 관객분들과 마찬가지로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민님께서 이 안성기 배우님과 함께 작업한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서현진 배우님께 또 이제 안성기 배우님과의 작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좋은 경험이었고요. 특별한 순간들도 많았고요. 가장 놀랐던 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딱히 진짜 좋은 연기자분 옆에 있으면 연기하지 않아도 같이 얻어 걸려서 딸려갈 때가 있어요. 연기하지 않아도 그냥 연기 되어지는 네, 그런 네. 순간들이 종종 왕왕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자를 떠나서 그냥 선배님 또는 연기자 선배의 그 안성기라는 배우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씀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말을 참기가 정말 어렵다고 요즘 들어 더욱더 느끼는데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게 보이시겠어요. 근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감독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으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없다를 저한테도 제가 여쭤봤을 때조차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를 여쭤보면 네. 그건 네가 편한 대로 네. 하는 거지가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한 10분 정도 제가 캐내서 들은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또 약간 시간이 지나서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데 아까 악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악기가 돼야 좋은 악기라는 거야 사람이란 다 각기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내고 싶은 색깔의 악기가 되어 있어야 내가 쓰임새에 맞게 쓰여질 테니까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연기고 나발이고 네 연기는 네 편집이라는 것도 있고 네 하니까요 저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이제 페어러브부터 같이 안성기 배우님과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님을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성기 배우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었는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되는 위치가 됐는데도 그 어른이라는 거에 그 의미를 잃지 않고 항상 작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께 좀 안성기 배우님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기대고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 씨랑 비슷한데 예전에 페어러브라는 작품 할 때 그 작품이 좀 사연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맨날 어디서 투자 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느 제작사에서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메이드 시켜 이런 얘기를 한 3년 동안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전세 빼서 찍었어요. 그래서 1억짜리 영화를 찍게 돼서 네. 막상 영화 촬영하기 전날 생각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선배님한테 이거 비즈니스 얘기만 했지 배우와 감독으로서 이 작품과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래도 되나? 그래서 선배한테 그때가 이제 선배님 50주년 기념회였어요. 네. 특히 선배님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감독님 스타일이 편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다 편해. 내가 맞춰주니까. 내가 맞춰주니까. 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군요. 하고 첫날 이제 첫 장면에 첫 테이크를 찍는데 이제 리허설 없이 그냥 슛! 가! 오케이!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모든 현장의 배우들, 스태프들이 첫날 첫 테이크에 오케이 나오니까 약간 이래도 되나?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선배님이 혼자 감독이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지. 그런 스타일이. 네. 제가 그 안성기 배우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긴 하지만 이 타이밍에는 박수 안성기 배우님께 드려도 되겠죠? 네. 네.
지금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네, 또 다음 질문을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닝 안경 네오님께서 서현진 배우님께서 수진이라는 어려운 연기를 너무 몰입도 있게 연기하셨는데 연기하는데 참고했거나 몰입을 잘하시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뭐 딱히 참고를 한 건 없고요. 그때 또 코로나 시기여서 뭐 요양원을 방문을 하거나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약간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한데 그걸 저희가 막 구경을 가는 것 같잖아요. 네, 내가 창작을 한다는 명목 하에 누군가의 병을 내가 관찰해도 되는가? 약간 이런 그런 근본적인 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외할머니께서 치매를 한 3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셔서 초기 치매는 아니셨지만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때 봤던 제 기억을 더듬어서 또는 그때 상황을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때 할머니 어땠지? 이렇게 여쭤보면서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를 모티브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신바이 신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봐왔던 이렇게 형태, 몸의 형태나 자세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걸로 병의 증상이나 목소리나 왜냐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지는 성격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다 병의 증세예요. 첫 씬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도 소위 발해라고 하죠. 네. 뭔가 저거 좀 가짜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영화가 몰입이 깨지겠다라는 약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22회차에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이거보다 길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 거다. 그렇죠. 끝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현진 씨가 뭐 캐릭터에 몰입을 잘하는 이유는 현진 씨 포함해서 그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기에 대한 욕망? 이 큰 배우들이 몰입도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감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겪어보고 만나보고 다양한 유형의 배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에 몰입한다는 건 사실 감각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감각이 무딘데 그 대상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 대상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렇게 하고자 자기를 통해서 그걸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참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배우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면 이렇게 하면 캐릭터 몰입 잘 됐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비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비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애티튜드의 문제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 받아들이는 배우의 애티튜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작품에서 대하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고 배우로서 자기 연기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큰 분들은 그 정도 몰입을 다 하더라고요. 다 그런 분들이 그런 몰입을 하는 연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방법의 문제가 아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을 좀 단답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답변을 그것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노래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라고 하셨고 사실은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막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까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래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그거를 감독님 아이디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가는데 저희 그 아이 선생님 아는 분이 작곡하신 학교 선생님이 작곡하신 카시오페아라는 곡인데
애들이 막 뛰어가면서 저거를 합창하면서 뛰어가면 느낌이 너무 묘한. 네. 사실 되게 리듬이 들어보면 되게 밝은 노래거든요. 근데 되게 서글퍼요. 서글프죠. 네, 이 굉장히 밝은데 네. 서글픈.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애들은 신나려고 부르는데 신나게 부르면 부를수록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곡이. 그래서 네. 썼습니다. 수진이는 언제 엄마 자켓을 입었을까요? 네. 언제 입었을까요? 입었을까요? 못 입. 못 네, 입었을 네, 것이다. 네. 아까 그 패러글라이딩 그 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후에 찍어야 했던 그 아주 중요한 장면 무엇인가요? 네. 그 장면 다음부터 보실 때는 패러글라이딩 안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면 되는데. 숨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아니요. 네, 배우님, 감독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밝히지 마세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네. 정확하게 그래요? 말해도 돼요? 네. 저희 그 법정신 다음에 갔던 욕실에 그 타짜 맞네요. 타짜 맞아. 어떻게 이거? 그 뒤에 작품을 몇 개를 하셨는데 이걸 기억하시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럴 때 박수 드리는데 아니 하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진짜 엄청납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기에는 지금 답변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 지금 손을 번쩍 든 무지님이 계속 이제 그 몇 번을 지금 올려주셔서 22회차 동안 영화 흐름에 따라 촬영하셨는지 환경에 맞게 들쭉날쭉 촬영하셨는지 촬영 타임라인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한 장소 가면 거기서 다 몰아서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찍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죠. 예전에 김영민 선배가 하신 내 사랑 내 곁에. 네. 그건 정말 살을 빼셔야 되니까. 그쵸. 네, 타이밍에 따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시간 순서대로. 언니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희 2회차 두 번째 날 140인가 120인가 그쵸. 봉건차 씬 그렇죠. 찍었어요. 네. 그건 기억나요. 네. 그때 제가 화장 지워도 되냐고 했더니 네네.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력은 지금 서현진 배우님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질문을 파고파고 들면서 더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카시오페아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 제목 왜 카시오페아인지 북극성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뭐 고민이 있으셨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극성을 찾으려면 카시오페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그런 존재 같아요. 자, 너 이렇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으면 가르치고, 자, 저 북극성을 보고 가. 저희가 비상구야. 근데 저 비상구가 북극성이라면 북극성 사람들은 그럼 다 북극성은 절로 가면 살 길이 저기 있어. 저거 보고 살아야 돼. 앞으로 세상에 나가선 저 길로 가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길을 찾으려면 옆에 카시오페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존재가. 네. 네. 두 분이 같이 진짜 카시오페아 같은 존재가 돼서 다음 작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이번 작품 보시면서 더 하실 텐데 마침 또 질문이 이제 감독님께서 혹시 이제 다음 작품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 배우님께 어떤 역할을 주고 싶으신지 그 질문이 있었고 또 차기작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두 분 각자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텐데 하고 계시고 있죠. 네, 그 마지막으로 좀 계획과 두 분의 협업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진 씨랑 너무 또 언제든 저는 진짜 되게 이렇게 그럼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전 단 한 번도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배우는 아직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하고 만났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게 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진 씨하고 22회 차에 찍은 거는
좀 아쉬워요, 사실. 많이 아쉽고. 회차가 너무 부족하다.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정말 쫀쫀하게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는 사실 훨씬 배우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고작 그 정도. 그거 아니죠? 감독님 제발 이제 이제 그만합시다 소리 할 때까지 뭐 하여튼 저 되게 작품을 갖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되게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제가 당장은 이제 아마 영화를 먼저 할 것 같고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해 지금 말하는 저는 완전히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 카시오페아는 두 분의 서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감독님은 그 같이 하신 분이랑 안성기 배우님도 그렇고 송강호 배우님도 그렇고 많은 배우님이랑 계속 이제 그 다른 작품을 같이 작업하고 거기서 또 영감을 얻어서 이 배우들과 어떤 작업을 할지를 고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조만간에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서현진 배우님은 소속사를 통해서 곧 입장 발표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그 명작전으로 트리플 픽처스 명작전으로 카시오페아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두 분께 마지막 인사를 그 한마디 듣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추워진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현진 씨도 지금 제 트렁크라는 작품 한참 촬영 중인데 짬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삼식이 삼촌이라는 작품을 이제 송강호 선배님 저 다 첫 드라마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진 씨한테 존경한다고 존경을 표시를 저 드라마 찍다 이빨이 4개가 빠졌었는데 실화예요, 실화. 네,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진 씨가 드라마 촬영을 이제 하는 사이에 이 카시오페아를 찍었었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그거를 새삼 이제 와서 깨달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현진 씨의 차기작도 기다려주시고 저의 차기작도 기다려주시고 뭐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게 되면은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대사들이 있지만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카시오페아의 어떤 한 대사를 인용하여 살면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누군가에게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남은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트리플 픽처스 명작전 계속 쭉 이어지니까 또 다른 작품에도